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빈소가 마련돼 정치계 인사 등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러집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13일에 진행된다며 장례 일정을 밝혔습니다. 또 청사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도 올려 1년 미만 보유자의 경우 70%, 2년 미만 보유자는 60%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은 오늘 담화를 내고 북미 회담은 미국에나 필요한 것이라며 올해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자 정부는 위험도가 큰 국가의 입국자들은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중화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유자는 1명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단 면역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방역 수치 준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 뉴스앤이슈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일반인이나 취재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조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조문이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는 빈소 준비를 막 마치고 조문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12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조문객들은 이미 아침 일찍부터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조문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과거 박 시장과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했던 인사들, 또 정치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는데요. 조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장례식장 2층 대기실에 모여서 조문이 시작되길 기다렸고 이제 조문하러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반인이나 취재진의 접근은 제한된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빈소 내부 질서를 위해 일부 조문객만 출입을 허용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박 시장이 안치된 건 새벽 4시쯤입니다. 시 씨는 새벽 3시 20분쯤 서울 북악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 시장의 아내와 자녀 등이 새벽 3시부터 이곳에 머무르면서 조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일반인 조문은 불가능한 만큼 서울시는 시청 앞에 별도로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러집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에 서울시청 앞에도 분향소를 따로 마련해 일반 시민의 조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박 시장이 남긴 유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장례 절차도 정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유고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 서울시청에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서울시는 이에 대해선 이번 일 같은 전례가 전에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오늘 중에 서울시 청사 앞에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오는 13일 진행됩니다.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 업무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엽 서울시 행정일부 시장이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의 유고 사태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시장은 그러나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리된 경우 보궐선거 때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데요. 차기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부산시장 등과 함께 내년 4월 7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박 시장의 유고 사태로 인해 서울시는 여전히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서 일단 이번 주말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면서 사태 수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은 주요 일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추모하며 서울시정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최대한 언행을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선에 버금가게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해서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자,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민주당은 아무래도 더 침통한 분위기겠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내부적으로 황망함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일정을 급히 취소했습니다. 또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제외하고 오늘 예정됐던 일정도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아침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검은색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회의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시작하면서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을 뗐습니다. 이 대표는 고인은 유신 시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해온 오랜 친구이자 80년대 이후 시민운동에 씨앗을 뿌리고 크게 키워낸 인권 변호사였다면서 평생 시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과 명예를 기리며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그렇게 아꼈던 서울시정의 공백이 없게 각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평생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삶과 명예를 기리며 고인의 가시는 길에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박 시장의 비보를 접한 뒤 오늘 잡힌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는 박원순 시장을 애도하는 여권 인사들의 추모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추모의 마음을 표현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도 지금 애도 속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짤막한 논평 말고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러모로 엄중한 시국이라면서 언행에 유념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고인과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극적 선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모 분위기 속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공개 석상에서 갑자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꺼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선거에 이기려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장례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인 가운데 서울시장의 유고가 통합당에게 기회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의당도 오늘 잡힌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고인이 된 박 시장을 애도했습니다. 김종철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시장이 걸어온 민주화 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삶을 반추하면 비통한 마음이 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가와 서울시장으로 헌신해온 나날과 천만 촛불 광장을 지켜줬던 것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3선 고지에 오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로 서울시장을 거쳐 대권 잠룡으로까지 부상했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정계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처음엔 5% 지지에 그쳤으나 안철수 대표가 출마 포기와 함께 손을 들어주자 지지율이 급등하며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야권 통합 시민 후보 박원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의 승리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후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서울시장으로 10년 가까운 기간을 재직했습니다. 1956년생인 박원순 시장은 학생운동으로 서울대에서 제명된 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미국 문화원 사건, 1993년에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1994년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사법개혁운동과 낙천 낙선운동을 펼쳐 이때부터 이미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좀 추스리고 좀 성찰도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하지만 서울시 최초 3선 시장 고지에 오르며 여권의 잠룡으로 입지를 다져오던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극적 최후로 결국 최장수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도 빛이 발하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북미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정상회담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또는 고위 지도자들 수준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nd we're very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this conversation, whether that's at of the levels beneath the summit or if it's appropriate and there is a useful activity to take place, to have senior leaders get back together as well. 다만 한쪽 당사자와 하는 진행 중인 대화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또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 시기에 관해선 당장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방한을 마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for a peaceful outcome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this is very much possible. President Trump has given us his full support to continue this effort. 또 대화 주체도 실무 협상을 넘어선 북미 정상 간 가능성도 열어둔 셈입니다. 앞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선이 불리해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로서는 반전의 기회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깜짝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이런 긍정적 발언이 나오지만 북한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에나 필요한 것이라면서 올해 안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협상의 새로운 틀을 들고 나왔는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예, 대남 압박을 주도했던 김여정 제1부부장 이번에 대미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 자,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부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하에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담화에서 밝혔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북미 정상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북미 사이의 심각한 대립과 풀지 못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결정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에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북미 정상회담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먼저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미국 측에나 필요하지 자신들에게는 무익하다는 것. 또 둘째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도 없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아봐야 시간이나 때우게 될 뿐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정상 간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그것은 볼턴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볼턴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다만 자신들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북한의 행동과 병행해 미국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가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대 조치는 제재 해제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면 분명히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제재 해제에서 더 나아가 체제 안전 보장이 우선임을 암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 대선 전 북한 도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신들은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자신들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위협 같은 갖가지 압박성 언동들을 지도부가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나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미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김여정 제1부부장은 앞으로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올해 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대화의 문을 아예 걸어 잠근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자신들은 작년 6월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 간 만남 이후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면서 지난 시간 북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였다면 앞으로는 적대시 철회 대 북미 협상 재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자신들이 북미 협상 재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제1부부장은 제재를 가해온다고 자신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겠느냐면서 하노이에서처럼 제재 해제와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영변지구와 같은 대규모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흥정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말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며칠 전 TV 보도를 통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보았다면서 가능하다면 행사를 수록한 DVD를 꼭 얻고 싶다는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에는 게재됐지만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이나 기타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 증가가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45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는데 해외 입국 감염자가 더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같은 해외 감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발생 현황 정리해 볼까요? 네, 영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5명입입니다. 전날의 50명보다 신규 환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338명이 됐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이 22명이었고요. 그리고 23명이 해외 유입사례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명, 대전이 7명, 그리고 광주 3명, 경기 3명, 전남 2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과정에서 4명이 확인됐고요. 경기도가 11명, 경남 3명, 충북 2명, 그리고 서울과 인천, 전남에서 각각 1명이 확인됐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걸러진 해외 유입 환자보다는 자가격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가 많았다는 게 눈에 띕니다.
한 명의 추가 사망자가 있었고요. 46명이 격리 해제돼서 현재 완치율은 90.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생 현황도 그렇고 최근 추이를 봐도 국내 해외 감염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해외 유입 감염자 확산세에 대한 방역 당국의 대책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방역의 핵심은 해외 감염 환자의 유입 차단에 있습니다. 먼저 오는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해서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 확인서는 제외 공간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또 어제부터는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도록 하고 있고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으로 살펴서요,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부정기 항공편은 편수를 줄이는 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이 내일 전국 426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한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을 내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과 발열 검사를 해야 하고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하고 있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얼마나 감염됐는지 알아본 항체 검사에서 1명만 항체가 확인됐습니다. 중간 발표라 대표성이 부족하고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하지만 일단 국민 면역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국민 대상 항체 검사는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4월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확보한 혈청 잔여분과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에 온 환자 혈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만 항체가 생긴 걸 확인했습니다. 3천여 명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 항체 보유자가 1명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화하면 0.03%, 매우 적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는 최종 모두 음성, 서남권의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환자 중 1,500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한 건이 최종 중화항체 양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 뒤 평균 10일에서 14일 정도 지나면 항체가 형성됩니다. 13,000여 명까지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 3,000여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조사됐는데 항체 보유자가 1명뿐이었던 건 다소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표본이 작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또 중화항체조차도 형성이 안 됐거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 정도 수준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일단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면역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숨어져 있는 감염자 숫자도 적을 뿐더러 전반적인 항체 형성 정도가 적으니까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빠른 진단과 치료,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도 말합니다. 방역당국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2달 단위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는 대구 경북 지역 3,300명에 대한 항체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올리고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70%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지금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강화됐는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크게 상향됐죠? 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로 올라갑니다. 현재 3.2%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고 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택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짧은 기간만 보유하고 파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적용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가중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취득세는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로 올라갑니다.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용적률 상향 등으로 확대합니다. 등록 임대의 경우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장기 임대는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이 된 곳은 잔금 대출의 규제 지역 이전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단순 연기 흡입을 뺀 부상자는 28명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네, 광주입니다. 예,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자세한 화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불이 난 것은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환자들이 잠들던 시각에 불이 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불이 난 곳은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윤호 21병원입니다. 이 불로 2명이 숨지고 5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환자 9명은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단순하게 연기를 마신 이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상자 수는 2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450여 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후 불은 2시간여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날 때 병원에는 환자 69명과 의료진 등 모두 86명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2명은 2층과 3층 계단 창에서 발견됐습니다. 병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양식 철골조인데요. 경찰은 일단 1층 내과와 정형외과 사이에서 불길을 처음 봤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배수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방화 가능성은 낮고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좀 어안이 벙벙한데요. 박 시장이 남긴 유언장이 잠시 전에 공개됐습니다. 서울시청 정치권은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해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 대책이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무사하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바랐는데요. 실종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빈소가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 마련돼 있죠. 지금 조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문은 12시부터 받는다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시작이 됐을 겁니다. 5일장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 서울시장장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시민들은 따로 그 시청 앞에 시민들은 시청 앞에 분향소가 따로 있어서 예. 이제 시민들의 이 조문은 서울시청 앞으로 가시면 되고 뭐 가족과 지인들은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가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뭐 이 갑작스럽게 벌어졌고요. 예. 어제 저녁에 실종 속보 딸이 신고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색
그런데 아마 많은 시민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사망으로 발견. 그리고 지금 이제 장례 절차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이런 갑자기 충격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인가, 거기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바로 전날 8일이죠. 그래서 이 어떤 성적 피해를 이제 고소한 이 예. 경우도 보도가 됐고요. 지금 앞으로 일단 이 고인의 추모가 끝나고 아마 정치권은 그 이후에 수습 대책들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추모의 그 애도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유언장이 유족들 동의를 얻어서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비서실장이 울먹이면서 아까 그 낭독하는 모습을 저희가 잠깐 봤는데 내용을 잠깐 보여주시면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미안하고 또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자, 모두 안녕.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박원순 시장의 글체를 아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박원순 시장이 직접 썼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박원순 시장의 유언이라고 해서 SNS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2002년도에 아마 미리 이제 가족들에게 그 앞으로 쓰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 밝혀졌고요. 이 내용이 어저께 그러니까 공관에 10시 44분에 나오면서 공관에 나오기 직전 그 서재에 있는 책상에 쓴 것으로 밝혀졌고 주무관이 어저께 발견을 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족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공개해도 되겠느냐라고 상의를 하고 유족들이 동의를 해서 오늘 방금 전에 비서실장이 이 내용으로 유언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국민들이 정말 충격적인 게 사실 그제까지만 해도 그린 네. 뉴딜 정책 발표하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틀 동안 일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맞습니다.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정 취소도 어제 아침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 저는 바로 며칠 전 월요일에 직접 뵀는데 네. 그때만 해도 용산 지역을 개발해서 택지 공급을 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강한 또 이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 이 서울시 또 코로나19 방역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누구도 측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오전에 10시 44분에 사실은 관저를 나선 것으로 포착이 됐고 그리고 10시 53분경에 이제 와룡공원 북악산 입구 쪽에서 마지막 CCTV에 포착이 됐고 그리고 3시 때에 이제 핀란드 대사관 근처에서 지인과의 통화 후에 통신은 두절된 것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일정을 어제 왜 갑자기 다 취소했을까? 원래 어제 일정이 많았는데 네. 어제와 오늘 일정을 몸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다 캔슬했고요. 예, 워낙 일벌레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라서. 뭐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SNS 하는 것을 시민들은 다 공개적으로 많이 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오찬만은 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약속이라 이것만은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약속을 취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제가 보기엔 어제 점심 약속을 취소한 데서 이 박 시장의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 5시 17분에 딸이 경찰에 이 박 시장이 이상한 이야기를 남기고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종 신고 후에 7시간 만에 이 집을 나선 지는 14시간 만에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뭐 선출직 공무원으로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 뭐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신들도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고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최영일 평론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날에 전 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비서였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2017년부터 약 거의 3년 동안 비서직을 수행한 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8일 밤이죠. 변호인을 대동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그 다음 날 아침 새벽까지 계속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곧 참고인 신분으로 박원순 시장을 소환할 예정이었다고 그 경찰서에서 전언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마 박원순 시장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내용은 뭐 구체적인 내용 지금 뭐 언론에서 아직 취재도 안 돼 있고 보도도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종결되게 됐고요. 자, 박원순 시장의 이 사망 소식에 정치권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통합당도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충격적이고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주당은 평생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삶과 명예를 기리며 고인의 가시는 길에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아울러 고인이 그렇게 아끼셨던 서울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적 선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도 오늘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맞습니다. 애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민주당 충격이 가장 크겠죠. 민주당 충격이 크죠. 지금 이게 서울시장 공백 사태, 이건 이제 정치적 또 행정적 측면에 큰 과제가 발생했고요. 일단 뭐 서정협 제1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빈자리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박원순 시장이 가져오셨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은 이 문제도 크게 고민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대다수 박원순 시장과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왔던 동지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70년대면 이분들은 학창 시절이고 대학생,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그리고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해온 분들이 지금 이해찬 당대표도 있고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도 있고요. 또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다수 인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동지적인 비애감이 지금 민주당을 감싸고 있다. 근데 아까 이제 이해찬 대표 표현에도 나오지만 이게 누구도 어제 오후까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두 다 당혹한 겁니다. 뭐 예상 가능한 일이 닥치면은 미리 이제 계획도 있고 한 거지만 이거는 한 사람이 정말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너무 급박하게 하룻밤 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또 사회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발생하는 거고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큰 당혹감과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아마 장례 절차가 지나야 조금씩 수습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3180일 최장수 서울시장인데 뭐 돌아가서 학창 시절부터 보면은 학생운동 하다가 제명도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재야 인권 변호사 또 뭐 시민운동가 이렇게 서울시장 그리고 뭐 대권 잠룡 후보로까지 이렇게 부상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이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는데 특히 시민운동에서 굉장히 굵은 발자취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참여연대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시민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단체를 만들어냈고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법개혁운동이라든지 소액주주운동이라든지 또 정치적으로는 그러네요. 지금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시민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주도를 하셨고요. 낙선운동 또 하셨고요. 뭐 조그맣게 아주 미시적으로는 1인 시위라는 것을 뭐 발견해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위에서 늘 이렇게 시위라는 거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인이 혼자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1인 시위를 시작하신 법률가이기도 하시니까. 그럼요. 그래서 1인 시위가 이제 완전히 그런 정착되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렇게 그 뭔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도 사실 박원순 시장이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 참여연대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어떤 운동들, 시민 운동들을 많이 발굴해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옥스팜이라고 해서 리사이클링 운동, 그것을 우리나라에 구현하고자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고, 또 나눔 기부 운동을 정착시키고자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싱크탱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전문가 그룹은 많은데 전문가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게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그러니까 어디 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혹은 어느 뭐 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고 독립적인 그런 싱크탱크를 만들자라고 해서 희망 제작소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그 시민 단체 운동사에서는 늘 남들이 안 가던 길, 남들이 안 만들던 것들을 만들어내서 정착시키는 그런 그 족적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운동으로 박수를 받았고 결국 이제 정치권까지 입문하게 돼서 서울시장 지금 3선인데 앞으로 서울시는 그럼 내년 보궐선거까지 그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약 10개월입니다.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지금 이전에 오거돈 부산시장 사태로 부산 보선이 가장 커진 상황이었는데 지금 느닷없이 이제 서울시장직도 내년 4월 7일에 이제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상. 그렇게 되면 이제 약 10개월 동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정협 제1행정부시장 체제로 가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미 이야기를 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뜻을 받들어서 시정에 정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밀고 나가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개월, 이게 길면 길고 짧면 짧습니다만 내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또 치러져야 되는 일이 돼버렸고, 거기서 이제 어떤 변수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대목들이죠. 아까 이제 이평론가님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오늘 이게 지난 밤 사이에 외신에서도 굉장히 크게 브레이킹 뉴스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 죽음의 정황, 사망 정황,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했을까? 두 번째로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인물인가? 이 서울시는 1000만 서울 시민의 행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늘 나를 정치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나는 행정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행정가이면서도 또 세계의 대도시의 시장들끼리의 포럼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평가보다 왜 해외 평가가 더 좋다 하고 아쉬움을 토로하신 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 뉴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이 돼 있고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서울시청 앞에 앞서 전해주신 대로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오늘 오전에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약발이 먹힐 수 있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16 부동산 대책으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국가기관이 장관이
20몇 번의 정책을 내놓는데 시장이 비웃고 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의 어느 부분을 눌러야지 시장이 반응한다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네, 22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민심을 좀 달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 부동산 대책 보면은 뭐 공급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얘기가 됐었던 그 임대 등록제, 임대사업 등록제 이 부분까지 해서 세제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표가 됐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금을 취득, 뭐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서 강화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일단 네 가지로 좀 구분을 예.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뭐 세제 공급, 그 다음에 금융 모든 네. 부분을 전방에 걸쳐서 또 다시 강화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실수요자, 그러니까 신혼 부부에게는 보다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공급 확대, 공급도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어떤 공급을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TF를 꾸려서 하겠다. 또 이제 네. 임대사업자 부총리 주제로 그렇죠. TF를 꾸리겠다. 네, 예.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이 아예 점점 말소시키겠다 자격을 이제 뭐 여기까지는 뭐 사실 예상됐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얼만큼 강화시키느냐 네. 그게 사실 초점이었거든요. 가만 들여다보면 취득세는 최대 12%, 그다음에 보유세는 많이 갖고 있을수록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뭐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최고 6%까지 그렇죠. 올라가요. 3.2%였던 것을 지금 6%까지 두 배로 올린 예. 거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50억짜리를 갖고 있었다 예. 그러면 1억 정도, 1억이 좀 넘는 정도의 1년에. 이 보유세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양도세 역시 사실 굉장히 높였습니다. 2년 미만의 단기 거래에서 40%에서 70%, 그러니까 60%를 부과하는데 지방세까지 합하면 최대 70%까지 네. 부과가 된다. 즉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그런 지금 정책을 오늘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랬군요. 민주당에서 사실 실거주 아니면 팔지 않고는 못 버티게 네네.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사실 어제 그 민주당이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대책안 이게 너무 약한 수준이라 맞아요. 퇴짜를 했다. 네. 이런 보도까지 전해졌었는데요. 자,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자는 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의 입장이고 정부의 대책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징벌적 과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이런 역효과를 내다 보니까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의 전방위적인 인상은 매물이 잠기거나 또는 월세 부담 등의 전가를 한다든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고통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야 안정시킬 수 있느냐 지금 여야의 시각이 굉장히 네. 다릅니다. 그 여당은 일단 세금을 강화해서 네. 다주택자들이 팔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
통합당은 이건 세금 올리는 것만은 잡을 수 없다. 부작용만 가져온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조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시장 원리에 맡겨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 역대 보수 정부는 실제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 예가 있어요. 예. MB 정부 같은 때. 근데 이때는 공급을 확대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도 공급 확대는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외곽의 신도시를 만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밀집 지역에 주로 청년층을 위한 공급처를 발굴해내는 게 앞으로 TF의 주요한 과제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거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꽝 잡는 게 매.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을 잡아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번 정부도 이제 여러 차례 나온 이유는 안 잡혔기 때문이다. 아까 그런 이제 비판을 야당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급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일단 땅이 없는 게 문제고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있는데 더 발굴할 땅 자체가 한계가 왔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이상이 공급돼 있는데 다주택 보유자가 있는 거고 무주택자가 있는 살고 거예요. 싶은 곳에 네. 주택은 또 모자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으로 가면은 이게 또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돼서 미분양도 많고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 곳들도 부지기수예요. 예. 이제 수도권과 일부 지역만 과열인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어쨌든 핀셋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과정인데 아까 이 야당 측에서 이야기한 결국 전월세만 올리는 거 아니냐, 이 실수요자가 더 고통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정책 안에 좀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한 디테일이 붙어 있긴 해요.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김현미 장관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2년 계약 주기를 최대한 이제 세입자들이 4년까지는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전세값 올리지 않겠느냐.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어떤 거래, 계약의 투명성을 좀 확보하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주택자들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고통을 주어서 네. 결국 팔지 않고는 못 빼기게 해야 이 정책이 마지막에 가서는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매물이 잠길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싼 집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네. 일반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까? 서민들이 바로 살 수는 없겠죠.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풀리기 시작을 하면 이 기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풀리기 시작하면 아 내가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보유해서 좋을 게 아니구나. 한 채 혹은 플러스 알파 필요하다면 이런 경우는 허용이 돼요. 예. 내 실거주 집이 하나 있고 가족이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빠져있던 부분을 이번 대책이 좀 최대한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됐다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뭔가 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을 좀 줄 수 그게 제일 있을 중요하죠. 것이다. 네. 예. 지금 작동 말씀하셨는데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작동 발언 이에 굉장히 좀 곤란한 이런 맞아요. 상황입니다. 정책을 내놔도 집값은 안 잡히고 지금 가장 총괄해야 되는 국토부 장관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통합당에서는 뭐 경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여권에서도 조심스럽게 지금 거치와 관련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잘못이 있었죠. 예. 그 점은 인정을 해야죠.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까요. 네, 그렇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책 변화나 또는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한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조치들을 강요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통합당은 명백히 이제 해임하라. 국민의당도 같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도 뭐 사과해야 된다 어제 이런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과 정의당 동시에 같은 목소리를 여당에 낸 건 참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해법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해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최근에 3년 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잘못됐다라는 건 정책은 정의당과 실패했다. 정책은 실패했다. 정의당과 그다음에 통합당이 일치한 어떤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현미 장관을 해임시키라는 어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장의 시그널을 달리 줘라.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지금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오르겠네라는 기대 심리가 이제 꺾이면 되거든요. 네. 더 이상 오르지 않겠네. 그러면 사실 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지 않겠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투기꾼들은 사라질 게 아니냐. 집값이 이렇게 안 오르는데 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대 심리를 바꾸게 만드는 데는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22번의 시그널이 똑같은 시그널이었다. 예. 잡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매기면 된다. 세금을 높이고 다주택자를 잡으면 된다라는 일관된 흐름이었는데 예. 그러면 일관된 흐름이 21번째 안 먹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내라. 물론 통합당은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과까지 하라고 하지만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시장이 이 정부의 어떤 지금 대책이 바뀌고 있네라고 예. 여겨질 텐데 지금은 김현미 장관을 도리어 뭐 오늘 청와대에서도 뭐 경제 생각 없다. 또 뭐 오늘처럼 세금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금융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누가 지금 발표했냐면 부총리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지시를 내리는데 세 가지를 아우르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예. 세제, 금융, 공급.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을 불러도 되지만 뭐 세제를 강화하는 어떤 대책 이런 건 부총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부른 이유가 도리어 신임의 어떤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그렇다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라는 시그널로 아무리 강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역효과가 난다라는 게 사실은 김현미 장관 경질론의 또 배경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의지는 확고한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이 거꾸로 반응을 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에 대한 질타가 더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과거 김현미 장관이 했던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 잠깐 듣고 오시죠.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린 거고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으니까 파시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청약을 하기 쉽게 이 제도를 바꾼 것이 이번 제도의 특징입니다. 보면 시장이 다 거꾸로 가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신혼부부 청약하기 쉽게 바꾼다 그랬는데 좀 어려워졌고. 맞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는 걸 봤는데 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 실패 첫 단추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온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오늘 이 임대사업자 등록 이것도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못하게 하겠다. 예. 앞으로 점점 네, 일몰제를 하겠다는 거죠? 일몰제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이 임대 사업자를 최근에 등록한 분들은 뭐냐? 불과 몇 년 전에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면 거기에 대해서 우대해 주기로 했는데 권유를 해서 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 예.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 언제 우리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느냐? 이렇게 또 이제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비난을 받았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 초기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믿고 상당히 좀 부드러운 톤으로 연성화해서 발표를 했어요. 정책의 내용은 일관적이에요. 사실은 계속 고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좀 유도하기 위해서 다세대 보유자에게도 집을 파시면 이런 게 좋습니다. 저런 게 좋습니다인데 안 먹히니까 이제 망치를 드는 거죠. 안 팔면 혼날 거야. 지금 이게 이 어조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흐름은 같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제는 기재부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을 긴급 호출을 대통령이 해서 긴급 보고를 받을 때 그 전에 이미 기재부에는 지난해 12월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 종부세 문제를 다시 올려라. 21대 국회. 그 지시는 먼저 내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는 이거 9월에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에 하겠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앞당긴 거예요. 그래서 당정의 협의 결과 오늘 발표가 난 건데 사실 김현미 장관 입장에선 저는 다소 억울함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잡으려고 이제 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안 움직였죠. 작동하지 않았죠. 그 부분은. 그런데 김현미 장관의 그 작동이란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 발언 때문에 마치 해임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 분위기는 조금 과열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김현미 장관이 설명하기를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 중에 시행된 것도 있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오늘 나온 종부세는 6% 2배 가까이 뛴 거는 강화된 거지만 5%까지를 지난해 연말에 냈던 건데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원래 냈던 어쨌든 현재는 대책을 3.2%인 네. 거고요. 통과는 지난해 올리려던 게 안 통과됐고. 안 통과된 거죠. 그게 지금 현재는 반영돼서 지금 3.2%. 6%. 예. 근데 지난해 12월에 올렸던 법안보다 종부세는 더 높이고 강화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더 강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김현미 장관의 말처럼 지금까지 22번 냈다고 한 대책 중에 시행 안 된 것, 좌절된 것,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가져다가 지금 다시 또 밀어붙이는 거니까 이 시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작동하면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뉘앙스는요. 국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토교통부가 낸 대책들이 다 추진됐느냐 그렇진 않다 하는 답답함이 그 작동 뒤에 이어진 말에 또 묻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심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은어들,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뭐 영끌 이런 말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 이 뭐 똘똘한 한 채 살 때 주로 사용하고 불인이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부동산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 부동산 초보다. 자, 이런 얘기 있는데 청무피사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청약은 무슨 청약이냐. 청약 못 받는다. 프리미엄 주고 그냥 살아.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책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서점가에서 조사를 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하면 6.17 부동산 대책이 딱 나오니까 일주일 동안 부동산 서적이 21%나 안 팔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21% 정도 이건 지금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37%나 도리어 폭증을 한 거예요. 그 안에 폭증한 그런 그 책들 지금 계속 7월 첫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서점마다 부동산 책들이 폭증하면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인기 순위가 딱 보면은 콕 집어서 어느 지역에 오르나 알려주기 뭐 이런 책들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서의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정반대로 완전히 가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투자를 하는 어떤 세대를 보면 20대에서 30대, 40대 미만이거든요. 다른 50대 이상이 책을 보고 막 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책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그렇다면 신규로 그러니까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주식도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하는 20, 30대마저도 이제 뛰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그러니까 신조어도 사실 20, 30대가 하지 40대 이상의 신조어를 즐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런 상황이다.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 뭐냐 물어봤는데 여전히 아파트가 36%로 가장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보기엔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 됐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만의 책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시그널의 측면에서 이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 고위공직자나 뭐 청와대 라인 다주택자 팔아라. 솔선수범해라. 이게 지금 사유재산인데 왜 건드리느냐. 그 말도 맞는데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돈이나 명예냐 중에서 명예를 가지고 지금 이 국가적인 부동산 흐름에 좀 기여해줘야 돼요. 그게 사회 심리를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더 큰 문제는
지금 젊은이들이 월급으로는 내가 돈을 못 모은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네. 어제도 제가 한 친구와 상담을 했는데 그럼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푼돈을 모아서 저축으로는 증식이 안 되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입니까? 펀드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가지수가 몇 개 없잖아요. 조금씩 불입을 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크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자금, 김두관 의원은 3,000조 정도의 부동자금, 통상 우리가 1,500조 정도의 부동자금이 흘러다니고 있다 하는데 주식이라든가 다른 모든 투자처들이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불패신하는 부동산이야. 돌아오는 거죠. 그 돈들이. 그 돈들을 막아내야 되는 건데 그건 국토교통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그건 매우 종합적인 정말 이제 경제부총리 수준에서의 또는 금융당국이 다 붙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또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시장 상황이 걸려 있는데 예. 코로나19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다툼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참 안타까운 경제 환경의 문제상 해결되지 않는 시점 기간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땐 우리가 또 기다리기도 하되 어쩔 수 없이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돈이 흘러들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수단도 필요한데 지금 부동산은 이게 뭔가 플러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자금을 일정 부분 막기 위한 뚝을 쌓는 과정들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불가피한 정책의 측면도 있다. 그럼 야당이 비판만 하지 말고 야당도 좀 대책을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다. 근데 과거에는 공급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더라. 지금 공급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다툴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맞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20, 30대도 더 오를까 봐 불안하다 보니까 사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더 오르고 이게 되는 악순환이 거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에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으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은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박 시장이 남긴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면서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한석 비서실장은 유족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한다며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며 인권 변호사이자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실 등을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여당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인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요 외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사실을 이처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매체들을 인용해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하루 만에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박 시장이 전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라면서 그의 학생운동, 시민단체 활동 등을 조명했습니다. AP통신은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였던 박 시장이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11년 당시 여당 후보를 누르고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정치 경력 등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것이 사망 요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경찰이 심야수색 과정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박 시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 예비후보로 꼽힌 유력 정치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선두에 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한국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의 도시 서울을 9년 넘게 이끌었던 박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해외 유입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45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는 13,338명, 사망자가 1명 는 2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절반을 넘는 23명이 해외 유입에서 확인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22명으로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7명, 대전 7명을 비롯해서 경기와 광주 각각 3명씩, 전남에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증가세에 따라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3일부터 코로나19 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PCR 검사, 이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제외 공간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르고 1년 미만 단기 매매 때는 양도소득세가 70%까지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 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한 환수 조치 강화로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에 40%가 적용됐던 양도소득세율이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사실상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윤 총장이 어제 내놓은 입장문을 놓고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막상 대검찰청에서는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행간에 다른 의미가 녹아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자, 어제 대검찰청이 내놓은 입장문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이 출입 기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담은 대검찰청 메시지가 나온 건 어제 아침 8시 40분쯤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못 박은 답변 시한 오전 10시를 1시간여 남긴 시각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내놓은 절충안을 추 장관이 사실상 걷어찼던 상황이라 윤 총장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꽤 줄어든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에 특별히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입장을 낸 것 자체가 우선 좀 의외였고 무엇보다 그 내용을 놓고 대부분 기자들이 당혹해했습니다. 긴급하게 속보를 전해야 하는데 대부분 언론이 10분 가까이 주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도 어제 그 입장문 읽으면서 행간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단어도 많아서 제가 이종원 기자에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기자들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네, 기존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하루 전 추 장관이 다시 지시를 내린 상태였죠. 이 때문에 지난 2일 지휘권 발동으로 애초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안, 남은 선택지는 이렇게 단 2개뿐으로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대검은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한다거나 거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해석을 놓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법률적 용어인 형성적 처분이라는 말을 빌려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 총장의 지휘권은 그 당시에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총장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상실했다는 선언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대검 관계자 역시 어제 총장의 입장문은 수용 불수용 차원이 아니고 그런 문제로 볼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수용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네, 이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시를 거부할 경우엔 감찰권 발동 등도 예상됐지만 어떤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국정원 사건 당시 팀장 지위를 박탈당한 걸 인용하며 이 추 장관 지위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언유착 수사팀이야말로 총장의 외압을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겠냐고 반박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윤 총장이 지시를 따르면서도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표현들을 강조한 만큼 백기를 들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추 장관의 KO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표면적으로는 판정승으로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평가도 많았었는데 이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엔 검사장 회의 결과에 반하는 것이라 총장 리더십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이 같은 우려는 아직 표면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예.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아직 특별한 입장이 올라온 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통화한 한 현지 지검장은 윤 총장의 입장문이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의 선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즉각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으니 일종의 묘안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또 부당하다 이렇게 규정을 한 상태잖아요. 네.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의 쟁송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이 소송을 통해서 장관의 지위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지휘권은 박탈된 상태라고 한 건데 당장 권한쟁의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대검 관계자 역시 총장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은 수사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장관과 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 사건의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모든 의혹을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지 감시하는 시선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계속 여부나 주요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어떤 권고안을 내놓을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갈등은 봉합 국면인데 지금 논란이 될 만한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초안이 유출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거 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단정 짓긴 좀 어려운데요. 예. 유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이 법무부와 추 장관, 최강욱 대표까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다선 의원 출신인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진들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배포하듯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게 일상이란 입장입니다. 어제 법무부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밤늦게 직접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입장문 초안이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오해가 생겨서 보좌진이 실수로 지인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었는데 이 최강욱 대표와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적할 경우 추 장관은 상한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 법무부 측 해명대로 단순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꽤 민감한 입장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일반 국민에겐 알리지 않았던 또 다른 비공식 입장문이 외부로 나와서 이 논란을 빚게 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논란을 빚은 사태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가 사과 없이 가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만 하는 가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딸의 비극적인 선택 이후 하루하루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스포츠 윤리센터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숙현이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가 전 매니저 김모 씨가 자신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나 역시 힘든 점이 많지만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신현준 씨는 소속사를 통해 불만이 있었다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김 대표는 매니저이기 전에 20살 때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사이라 서로의 어머니께도 자주 인사드렸고 김 대표 가족 중 아픈 분을 위해서 개별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모 대표는 신현준과 일하면서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7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구매와 투자를 담은 경기 부양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미국 경제를 대규모 부양책으로 살리겠다는 것인데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적 열세를 보였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정부 구매에 4천억 달러, 기술 분야 R&D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정부 투자라며 모두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When the federal government spends taxpayers' money, we should use it to buy American products and support American jobs.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일자리를 해외로 옮긴 기업에 대해서는 공화당 정부와 달리 세금 우대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와 불평등한 무역 협상에 대해선 국제적 고립만 초래하고 다국적 기업의 배만 불리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It means fighting unfair trade practices, curbing the threat of intellectual property by countries like China.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어떤 새로운 국제 무역 협정 협상에 앞서 미국 내 투자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미국 내 일자리가 우선이란 점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뉴스앤이슈 60초 뒤에 이어집니다.